사실 BNF가 돈을 많이 벌었던 일본의 네. 방식이 일종의 테마 투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리드오퍼는 그것처럼 어떻게 생겼다 사라지는 그 속에서 틈새에서 기회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4천억 자산가 BNF, 조지 소로스가 인정한 천재 트레이더 빅터 니더호퍼, 28살 620억 투자자 시간여행TV. 이 3명의 투자자들의 투자법은 각자 달랐지만 그들의 투자법에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변화하고 반복되는 시장의 테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테마주 하면 우리는 몇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급등, 급락, 위험, 단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급락, 위험, 단타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테마주에 반복되는 급등이라는 요소만 뽑아내서 가치 투자에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저자인 시간여행TV는 이 투자법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저자의 투자법과 저자의 투자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자료는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들의 수익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여운 고양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시간여행TV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 평범한 중학생이라면 그 5천만 원으로 게임 현질을 하여 최고의 캐릭을 만들거나 그 돈을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뺐으면서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투자를 해보라고 주신 돈이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에게 주식 한번 해보라고 5천만 원을 준 아버지도 그 돈을 진짜 주식에 투자한 저자도 어쨌든 보통은 아닙니다. 중학생의 눈으로 본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가치 투자도 단기 투자도 아닌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신기한 곳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린 저자는 하나의 신기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특정 종목에서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망할 위험이 적고 내실이 뛰어난 종목들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라? 그랬더니 5천만 원의 자금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은 결국 600억이 되고 맙니다. 중학생의 눈으로 본 테마주는 그저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언젠가 오르는 신기한 주식. 그리고 그는 그런 종목들을 정리했고 다음에도 그런 급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실적이 우수하고 망할 위험이 낮은 소형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 때 여유 자금으로 모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했더니 5천만 원이 620억이 된 거죠. 자, 테마 종목이라는 것은 급등 나오면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락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낮은 가격에서 저자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그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젊은 나이에 단기간에 말이죠. 그는 그렇게 테마주가 내포하고 있는 급등, 급락, 위험, 단타 중 급락, 위험, 단타는 쏙 빼고 급등이라는 속성만 야무지게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야무진 투자 스토리와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언젠간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들을 이 책에 정리하여 담아냅니다. 이 책은 독특한 저자의 스타일처럼 역시나 독특합니다. 언뜻 보면 테마주만 설명하는 책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를 주식 농부 박용옥 투자자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가치 투자에 단지 테마라는 양념을 살짝 얹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테마라는 양념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마치 순댓국에 다대기 한 스푼을 넣었을 뿐인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투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책의 일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가치 투자 플러스 테마주 투자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28살 청년이 620억을 번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저자의 기준에 따른 종목 리스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자료 역시 받아가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위력적인 가치투자 플러스 소형 테마주 투자 전략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저자는 왜 테마주 투자가 위력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상 출발합니다. 1.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편향 오리에 빠져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꽤 많은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비이성, 비합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투자는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게 투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망해가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자의 투자법이 단순 테마주 투자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 저자의 투자법은 어찌 보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한국식 투자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테마주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테마주 학습이 필요한 이유. 나는 이명박 테마주를 매매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테마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를 매매한 투자자 중 83%는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 엮어 카더라식에 의해 설정된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비단 테마주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테마주 매매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이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을 꾀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 현명한 방법이리라 생각한다. 자, 얼마 전 284만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량주 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마주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건 저자 역시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라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3. 투자는 이론 또는 공식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테마주는 실제 회사와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테마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누가 정하는가? 아무리 실적이 나쁘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도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하기만 한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은 회사일지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사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한다면 시장에는 테마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때때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테마주 투자 방법. 자, 이 부분이 어쩌면 620억을 벌게 해준 핵심 투자법인과 동시에 일반적인 테마주 단타 매매와는 차별화된 저자만의 테마주 투자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여행TV의 투자 전략에서도 자세히 설명했기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테마주 대부분은 소형주에서 시작한다. 상승에 대한 저항이 대형주 대비 더 작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가총액 700억 미만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준수하고
부채가 적으며 현재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아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매수 시점이며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이 매도 시점이다. 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기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요. 저자의 투자법의 정수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총 700억 미만, 실적 준수, 적은 부채, 적은 시장의 관심, 유동성 풍부 이력, 이것이 그것일 텐데요. 자, 그럼 관건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이런 조건의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유료 프로그램인 퀀트킹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료인 키움증권 HTS의 조건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퀀트킹을 활용하면 이렇게 자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퀀트킹 화면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퀀트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시가총액 부분을요, 낮은 순서로 두시고요, 항목별 비중은 100, 그 다음에 최대값을 700 이하로 두시고요. 쭉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값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키움증권 HTS의 이 0150 조건 검색창을 활용을 하셔도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을 일단 조건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검색해서 여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조건창이 뜨잖아요. 자, 여기다가 10억 원 이상, 그리고 이렇게 하면 70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단위니까요. 10억, 100억, 700억 이렇게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조건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조건을 추가해 주시고요. 부채 비율은 한 300% 이하로 하겠습니다. 추가. 그 다음 유동 비율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요, 150% 이상으로 두겠습니다. 150% 이상. 그리고 자, 52주 신저가에서 가격이 너무 높이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52주 최고가 저가 대비 변동률을 눌러주시고요. 최저가 대비해서 여기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에서 자 150% 이하로 하겠습니다. 150% 이하 추가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요, 365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약에 조건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거, 부채를 낸 것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가, 그걸 알아보는 지표죠. 2배 이상으로 해서 추가해서 다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200개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성장성 분석, 이런 지표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업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요,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퀀트킹이나 키움증권 조건 검색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추출하신다면 더 효율적인 기업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자. 저자는 주식시장에 유일한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고 말하며 다음 사항을 기억한다면 테마주로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이런 꿀팁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크게 늘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첫째, 테마주가 되려면 재무제표가 최소한의 건실함을 갖추어야 한다. 곧 망할 확률이 유력한 종목에서 단타대회가 열리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암묵적인 합의가 깨진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므로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테마로 인한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셋째, 52주 최저가 기준으로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넷째, 거래량이 적고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시점에서 매수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추후 어떤 이유로 시장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저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던 사안들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 건데요. 첫째, 700억 미만 소형주 중에서 부채 비율이 적은 망할 위험이 없는 종목을 고른다. 둘째, 대주주 매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 30% 이상 보유한 종목은 피한다. 자, 여러분들, 대주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분을 매도하기가 힘들다는 게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분 30% 이상 보유 종목은 피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를 한 이력이 있는 대주주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은 역시 피해야 된다고 저자는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테마로 엮일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 또는 그런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 최저가 그리고 작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옆으로 기어갈 때 매수하자.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요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테마주 매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간단한 투자법으로 저자는 젊은 나이에 단기간에 5천만 원의 자금을 600억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안은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투자법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가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좋은 투자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라고요. 저자의 간단한 투자법,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대장주의 정의와 의미, 시간여행TV의 투자 전략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자는 은근히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역시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꿀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어떤 대목이 꿀팁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테마에는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며 각각의 종목은 서로 다른 거래량과 등락률을 가진다. 이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대장주라고 하며 그 외의 다른 테마주를 거래량과 등락률에 따라 2등주, 3등주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호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테마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서로 대체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대장주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2에서 3등주나 테마 내의 다른 종목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대장주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아직 시세 분출이 발생하지 않은 테마의 경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혹은 과거의 대장주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또는 이미 시세 분출이 발생한 테마라면 대장주가 교체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파악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테마의 대장주를 매수하는 것을 나의 매매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장주란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다. 두 번째, 대장주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 대장주 교체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대장주 교체를 노리는 것보다는 과거 대장주였던 종목 중에서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이 중에서 저자는 3번의 내용, 즉 대장주로 교체를 노리는 것보다
예전에 대장이었던 종목을 가격이 쌀 때 매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자의 핵심 꿀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 대장이었던 종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까 시가총액 700개 종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장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700억 이하, 부채 비율은 40% 이하, 유동 비율은 200% 이상. 자, 이렇게 해야지 재무 건전성이 그래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분기 PER이 1 이상 30 이하. 자, 이 조건은요, 피터 린치가 사용했던 조건이고요. 5년 평균 PER이 0 이상. 자, 그러니까 적자를 5년간 평균적으로 내지 않은 기업을 추출하는 겁니다. PER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건 적자가 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0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최근 5년 이내에 주가가 5배 이상 뛰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부채 비율은 40 이하, 분기 PER은 1에서 30 이하, 5년 평균 PER은 0보다 큰 값으로 해서 추출을 하면은요, 총 85개의 기업이 나오고 이 기업들의 월별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봉수를 80개로 맞추면은요, 2017년부터 차트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처부터 볼게요. 자, 이 퓨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죠. 하지만 거의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4배는 뺄게요. 5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해당이 됩니다. ELP고요. 자, 해당이 되는 종목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ELP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해당이 되죠.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자, 5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아즈텍 WB, 이스타아시아도 해당이 되네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자, 세우글로벌도 해당이 되죠. 세우글로벌, 아까 홍준표 테마주였죠. 자, 이거 제가 다 채워서 드릴 겁니다. 윙이푸드도 해당이 되죠. 대한과학이고요. 5배 이상 상승을 한 이력이 있죠. 6배나 상승했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장주라는 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종목, 한번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가에서 너무 조금 상승이 나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50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테마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으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발굴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효율적인 종목 발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지금 저가 수준입니다. 원익큐브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은 윤석열 테마주였죠. 뉴트리도 지금 5배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네요. 자,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싶으시면, 그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5배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링크 제네시스고요.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뭐 7배 정도 상승한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산 ENT죠.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익숙한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배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대장주로 여길만 하겠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외를 하고요. 자, UST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뭐 5배 이상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대장주로 볼 만한 종목은 17개가 되고요. 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이렇게 85개 종목을 추려놨으니까요. 700개 중에 85개면 또
공부할 만 하잖아요. 이렇게 추려놨으니까 요 종목 중에서 제가 이따가 테마도 다 적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 발굴하고 공부하고 투자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제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중간 지점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엑셀 파일로 해서 커뮤니티 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상장사 공시 분석 방법. 자, 중요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다시금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의 공시 분석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저 이런 공시가 좋다, 이런 공시는 별로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나쁜 공시를 그래도 저자가 많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고요. 좋은 공시는 2개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하고 1년에 3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 자신감이 있다, 어떤 기업 측에서 주가 상승을 원한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시라고 했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자 뉴스가 뜨면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좋은 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송 등 판결 결정,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주식 명의 개서 정지, 주주 명부 폐쇄,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자, 요런 공시들은요, 그렇게 어떤 주가에 영향이 없는 공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중요한 게 여기 나쁜 공시겠죠. 공시를 봤을 때 제목에 이런 공시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추가 상장을 한다거나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유상증자 철회는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가 됐다라는 건 그 회사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나쁜 뉴스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을 했고요. 자, 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그리고 상호 변경. 자, 상호 변경을 한다라는 건 브랜드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공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 없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공시. 자, 이런 공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라는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시가 설사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고 손익구조가 좋아지는 쪽으로 공시가 나온다고 해도 그 공시가 나온 이후로 주가 상승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주가는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는요, 보통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요일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날에 개최를 한다는 사유를 신고한다라고 하면 주주와 소통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좋은 공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적자 발생하는 와중에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회사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걸 결정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던가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금전대여 결정은요, 아무래도 돈이라는 건 회사의 피와 같은 존재인데 이거를 대여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환가액 조정, 잦은 대표이사 변경,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액면 병합, 관리 종목 지정, 이런 공시를 낸 종목들이 있으면 피하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공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책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조언. 저자는 또 하나의 꿀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전한 투자를 하면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주가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장기 투자로 주식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수익을 줄 것 같은 기업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는 평상시에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해당 종목을 전부 매수해보자. IR이 열린다고 하면 기업을 방문해보기도 하자. 계좌를 확인할 때에도 내가 현재 보유한 예수금이 얼마인지 보다는 현재 보유한 예수금으로 내가 선택한 종목을 몇 주나 보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을 따져본다면 하락장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투자법이 테마주 위주라고 해서 그의 투자법이 상당히 단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의 투자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도 주식농부 박영옥 투자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언에서 여러분들 꿀팁을 찾으셨나요? 그의 조언 중 가장 꿀팁은 바로 발생한 수익으로 전부 매수하라일 것입니다. 이 투자법은 시골의사 박경철님이 매우 강조한 투자법인데요. 박경철님은 재테크의 본질은 잉여자금으로 대박 수익을 노리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많은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 1회 투자 금액을 전체 자본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역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용돈 또는 한 달에 쓰고 남은 용돈 또는 어쩌다 생긴 보너스 그런 진짜 꽁돈이 생긴다면 저자가 언급한 조건의 소형주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음도 편하고요. 테마에 엮이거나 좋은 흐름을 만나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최소 2배, 최대 10배까지의 수익도 낼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도 저자가 언급한 조건의 소형주, 테마 소형주를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절대적으로 잉여 자금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좀 더 많은 수량을 매집하고 싶다면 좀 더 아껴 쓰면서 잉여 자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9. 시간여행TV의 실전 투자 사례. 책에는 저자의 지분공시 사례가 소개되는데요. 그의 투자 사례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의 잉여 자금으로 대박 수익을 낸 비결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특정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A 종목을 지분 공시할 당시 단가는 8,000원이었다. 이 기업은 RFID, 주파수를 이용해 아이디를 식별하는 방식, 응용 제품을 이용한 교통카드 솔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과거 이재명 테마주로 주목을 받아 큰 주가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들, 이 RFID, 요게 이제 진짜고, 이재명 테마주, 요건 이제 양념으로 테마를 살짝 가치 투자에 적용을 한 거죠. 이는 중요한 이력이다. 테마는 재료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영원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로 인해 과거의 주가 상승을 유발했던 재료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면 이전 해당 재료로 인해 상승했던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분 공시 이전에도 이재명 테마주로 A 종목을 매매한 바 있지만 5% 공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심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 상승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했기에 대량으로 A 종목을 매수하여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A 종목의 시가총액은 400억대에 불과했으며 실적이 무난하면서도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은 높았다.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굳이 테마주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대선 테마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더욱 쉽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자, 저자의 투자 방식을 잘 살펴보면
꽤 도움이 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저자의 투자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RFID 기술의 확장성, 성장성. 두 번째, 테마주로 주목받은 이력. 세 번째, 테마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이슈 발생. 네 번째, 400억 소형주, 무난한 실적,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유보율. 자, 핵심은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상승할 종목이지만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로 엮여서 큰 상승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법으로 접근, 잉여 자금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투자겠죠? 저자의 투자에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0. 투자 위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은 붕괴되었다. A 종목의 주가는 내가 지분 공시를 한 지 1개월 만에 5,30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때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전국이 정치 테마주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리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운 좋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도 상승했고 상한가에 도달했다. 그 당시 나는 이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을 곧바로 매도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남들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자, 이미 큰 수익을 낸 저자인데요. 과연 저자는 원칙대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했을까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1. 보유 근거. 그러나 나는 매도보다는 홀딩을 택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근거는 유동성 장세였다.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었다. SK바이오팜 공모에 31조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몰려들었던 현상을 통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때의 시장의 유동성이 크므로 테마주에 과매수가 발생하여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리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근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와 대장주의 교체였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은 이전까지 2등 테마주의 2등주였다. 그동안 정치 테마주는 이낙연 테마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테마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뉴스로 인해 이재명 테마주가 마침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낙연 테마주들의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교체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전의 나였다면 상한가의 주식을 매도했을 터이지만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끝내 홀딩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보유한 종목이 이미 크게 상승했고 다양한 보유 근거가 있었으므로 수익은 길게를 실천한 것이죠. 그 결과 저자는 15,150원에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최초 상한가에 매도했을 때보다 약 8억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소형주 테마주와 가치투자가 합쳐지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크게 성공한 종목 투자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2.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란 테마주의 한 종류로 정치인의 정책 혹은 인맥 등에 의해 주가가 변동되는 종목을 의미한다. 많은 책에서는 이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움직이는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테마주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 테마주 매매 시 경쟁 상대는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기업, 우량주를 매매한다면 경쟁 상대는 투자 경험과 자금이 풍부한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된다. 어느 쪽과 싸워야 승리할 확률이 높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소형주, 그 중에서도 테마주는 해볼만 하다고 말하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정치 테마주는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높은 확률의 종목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책의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정치 테마주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요. 반드시 참고만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고요.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리티, 토탈소프트, 일성건설, 오리엔트전공, 프리엠스, 코나아이, TS 트릴리온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토탈소프트, 오리엔트전공, 프리엠스,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부채 비율이 작은 종목은 토탈소프트, 프리엠스,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가 되겠네요. PR이 7.6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서원, 부국철강, 남성, 이월드,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삼부토건, 주연테크, 범양건영, TK케미칼, JMT, SDN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인 것은요. 주연테크, 범양건영, 서원, SDN, 부국철강, JMT. 자, 아까 저희가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선별을 해봤잖아요. 자, 그 중에서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이 좋았던 종목, 두 종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국철강과 JMT. 자, 이 중에서 분기 PER이 가장 낮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 JMT가 되겠네요. 자, 김동현 테마주입니다. PN풍년,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대성창투, KBI 메탈, 코리아나, 신신제약, SG글로벌, CCS, SGNG, 대현, 코메론 요 종목이 있고요. 자, 이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인 것은 SGNG 그리고 SG글로벌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모두 부채 비율은 낮은데 유동 비율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고요. 지금 분기 PER로 봤을 때는 SGNG가 상당히 저평가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분기 PER 2.5밖에 안 되네요. 다음으로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애니능률, 아이크래프트, 덕성, 모베이스, 모베이스전자, 알루코, 한국경제TV, 원익큐브, 푸른저축은행, 효성OMB, 모헨즈, 승일, IOK, 깨끗한 나라, 부방, 서현, 서현탄메탈, 원풍, 신송홀딩스, 한창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인 종목은요. IOK, 한창, 서현탄메탈, 모헨즈, 원익큐브, 아이크래프트, 원풍, 승일, 효성OMB, 모베이스가 있고, 자, 이 중에 대장주였던 종목 원익큐브가 있고요. 원풍과 효성OMB는 재무 건전성이 좋았던 종목이었죠. 자, 분기 PER로 봤을 때 현재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이네요. 모헨즈가 되겠습니다. 자, 홍준표 테마주입니다. 새우글로벌, 보강산업, 홈센터홀딩스, 한국선제, 토탈소프트, 동방선기, 경남스틸, 영화금속, 휴맥스홀딩스, 3일, KNN, 두올 요렇게 있고요. 홍준표 테마주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 동방선기, 3일, 새우글로벌, 토탈소프트, 영화금속, 휴맥스홀딩스가 있고 그 중에서 대장이었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종목 새우글로벌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이 종목이 되겠죠. 영화금속 현재 PER이 5입니다. 자, 다음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써니전자, 안랩, 흥하해운, KRM, 마크로젠, 아남전자, 휴맥스, S넷, 데이터솔루션, 대창솔루션, 오픈베이스, 브리지텍, 휴맥스홀딩스, KC피드,
다물 멀티미디어, 까뮤 ENC, 메커스, 태원물산, MPK, S넷, 링네트, 한국정보공학, 우성, GSE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한국정보공학, MPK, 태원물산, KC피드, 휴맥스홀딩스, 링네트, 우성, 브리지텍, 까뮤 ENC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났던 종목은 브리지텍이 있고요. 현재 PER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요. 이 종목이죠. 우성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토비스, 오파스넷, 극동유화, 부방, 노을, 태양금속, TBC, 썸에이지, 디지캡, 동양파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동양파일, 디지캡, 썸에이지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자, 요 두 종목은 적자가 났고요. 가장 첫 번째 종목 동양파일이 그나마 좋은 PER 저평가. 자, 이 종목은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요. 저가 상태도 좋네요. 자, 다음 오세훈 테마주입니다.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제약, 진양홀딩스, 지능기업, 누리플랜, 금양, 한일화학, 한국선제, 유진기업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는요. 누리플랜, 진양화학, 한일화학, 진양폴리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여기 한 종목이네요. 진양폴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자리 테마주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시가총액 700억 이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요. 자, 일자리 테마주 중에 700억 이하입니다. 월비스, 플랜티넷,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위즈코프, 메가MD, 큐캐피탈, YBM 넷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종목은 플랜티넷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요. 이 두 종목이네요. 플랜티넷과 위즈코프 요 두 종목이 현재 가장 저평가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저출산 테마주입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요. 자, 그 중에서 700억 이하는요. 형성그룹, 캐리소프트, 예림당, 유엔젤이 있고요. 자,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 등이 좋았고 현재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네요. 예림당이 가장 낮은 저평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령화, 노인복지 테마주고요. 자, 눈을 한번 쭉 보시고 시가총액 700억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밖에 없네요. 원익과 오택이 있습니다. 자, 요 두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거를 보면은요. 현재 요 종목이네요. 오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걸로 보이네요. 자, 다음엔 품절주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품절주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 경인전자, 이화산업, 신라섬유, 국보, 시리즈, 모아텍, 부산산업, 코데즈 컴바인. 자, 이 중에서 경인전자와 코데즈 컴바인은 재무 건전성 등이 좋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걸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PER, 분기 PER 7.7에 국보가 현재 가장 저평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산 테마주입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구경제는 사명, 자, 이렇게 쭉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는 요렇게입니다. 미래ING, 포메탈, 평화홀딩스, 구경 GNM, 스페코, 사명, ENC, 에이트원, 평화산업인데요. 자,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보시면은 자, 요 종목이죠. 구경 GNM이 되겠습니다. 구경 GNM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도 높고 부채 비율은 낮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 테마주고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얼마 전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죠. 한번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700억 이하는 로지시스, SGA 솔루션스, KCT, 한네트, 인지소프트, 누리플렉스, 프리엠스,
푸른 기술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재무 건전성 등을 보이는 건 인지소프트고요. 가장 저평가된 걸 확인을 하면은요, 요 종목이 되겠네요. 누리플렉스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무인화 테마주입니다. 최저임금 테마주라고 보셔도 좋고요. 자, 요 종목들 한번 눈으로 쭉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은요, 로지지스, KCT, 한네트, 푸른 기술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거는요, 한네트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금 테마주고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TKG 애강, 서원, 삼보산업, IT센, 대호, AL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종목은 TKG 애강이 있고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보자면 서원이 가장 저평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일, 애국 테마주고요. 자, 한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700억 이하는 메디앙스, 블레이드 ENT, TBH 글로벌, 계양전기, 모나미, 배럴, 손오공, 코데지 컴파인, 보혜 양조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TBH 글로벌입니다. 자, 다음 마스크, 황사 테마주고요. 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현재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HMB 디자인, KM제약, 스킨앤스킨, 메디앙스, 카스, 국보, 50, 아이윈, 크린앤사이언스, KM, 조화제약, 코데지 컴바인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50 코데지 컴바인 가장 괜찮은 종목 여러분들 아까 봤죠? 자, 저평가로 보시면은요, 50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교육 테마주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교육 테마주 중에 시가총액 700억 이하, 이퓨처, 월비스, SGA, 골드 NS,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메가MD, 오픈롤, YBM 넷이 있습니다. 자, 이퓨처가 재무 건전성 등이 좋았고 분기 PER로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부품 테마주. 자, 눈으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 번씩 쭉 보시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요, 61CNS, KBI 메탈, KB 오토시스, YM, 일지테크, 대호 AL, 서진 오토모티브, 평화산업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 바로 일지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으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기업은 대호 AL, 그리고 KBI 메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자재, 비철금속 테마주고요. 서원 삼보산업, 대호 AL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 대호 AL이고요. 다음 AI 진료 테마주입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그 중에서 시가총액 700억 이하는 라이프 시멘틱스, 소프트센, 브리지텍, 클리노믹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은 브리지텍이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보면서 최대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테마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제가 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퀀트킹이나 키움증권 HTS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는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은 조심하시면 좋겠죠. 마치며 몇몇 댓글을 보면 해당 저자가 조사를 받았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처벌을 받았다던가 그런 내용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책이란 뭔가 남긴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을 쓰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읽어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소개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든든하고 넉넉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책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우선주에 투자하는 방법,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지분 공시 이야기, 질의 응답 등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 또한 향상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이 좋을 땐 누구나 돈을 법니다. 하지만 장이 나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투자 고수조차도 이런 시장에서는 돈을 잃기 쉬울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손실 없는 수익 없다 라는 말도 말이 될 것입니다. 손실을 내면 왜 손실이 났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왜 투자 대가들이 책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이 나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으로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손실은 수익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손실이 났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손실에서 큰 배움을 얻은 여러분들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고치고 도전하다 보면 분명 큰 수익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서원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